이제 오늘 토론회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도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각 후보가 돌아가면서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지목해 이번에는 7분입니다. 7분간 토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토론에선 상대 후보를 한 명만 지목하셔도 됩니다.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님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동연 후보님, 네.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하니까 경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이 꽤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니 막상 개정을 하니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통과된 것을 거부권 행사까지 권유해가지고 결국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또 권한이 생기면 신속하게 상법 개정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식시장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수준, 이 정도로만 소위 퍼가 인정이 되거나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도 며칠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뭐 공시 위반, 이런 불공정한, 불투명한 비정상 거래가 없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약간 특수한 상황인데 지배주주, 소위 대주주들의 경영 지배권 남용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하다가 결국 못했는데 핀셋 개정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상법 개정 말고 소위 자본시장법만 개정해야 되는지,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되던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고은 후보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상법 개정에서 그 주주 충실 의무와 또 전자주총, 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까지도 주장을 네.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자본시장법 가지고 핀셋으로 해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에 우리 참모들이 보니까 저는 직접 못 봤는데 그럼 뭐 좀 잘못된 것 그게 같습니다. 상법 개정이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상법 개정은 제가 여러 차례 당연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산업 경제 정책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게 뭐 지금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실종됐던, 저도 사실 좀 뭘 하자는 건지 좀 기억이 없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김경수 후보님 같으면 산업 경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뭐 개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은 국가 투자 시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에 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 중에서는 첫 번째가 AI와 디지털 전환이고, 두 번째가 기후경제 녹색 산업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이걸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으로 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그 성장 에너지가 저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에 지금은 가장 국가가 먼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예를 들면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간다.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또는 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을 일궈보겠다. 지방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지방 발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명확하게 제시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연목 구호였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런 점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리 가야 되고요. 이번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R&D 예산도 깎아버리고 오히려 성장 축을 그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에 그걸 깎아먹는 그런 정부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약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김동연 후보님하고도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규제 철폐, 규제 해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규제, 행정 편의적 규제들은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라든지 필요한 규제들은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 신산업, 첨단 기술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뭐 빼고는 해도 된다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이걸 네거티브 규제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규제의 처리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잘 찝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규제 총괄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리스트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것이 큰 역대 정부가 다 취해왔던 방향이었고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큰 방향에 있어서 이 경제를 부흥할 수 있고 또 샌드박스처럼 기업을 하게끔 하는 규제는 가급적 풀어주고 사회규제, 안전규제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거티브 시스템은 우리 법제도 공무원의 일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법과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 네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정말 어렵다.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 저도 약간의 경험을 해봐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첨단 산업 분야 우리가 극단적 경쟁을 하고 있는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이런 부분은 사실 규제 방식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는 좀 더 많은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김동연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저는 첫 주도권 질문에서 차이점 몇 가지를 쭉 큰 걸 이야기했고 같은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것 또는 준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에도 우리 두 후보님과 큰 방향에서 뜻은 같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기후 위기 대응 또는 기후 경제 대응입니다. 모두가 다 이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퇴행적으로 이 기후 대응을 해서 정말 우리는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다고 자부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제가 있는 동안에 1기가 이상을 늘려서 원전 발전소 한 개 이상의 발전을 늘렸고요. 저희 공공 분야는 내년 초까지 RE100 달성을 모두 합니다.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좀 넓혔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님께 여쭙니다. 우선 우리 옆에 계신 이 후보님께도 이 기후위기 대응은 같은 생각이실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정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전적으로 98%의 화석연료에 수입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사회를 목표로 또 탄소 저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는 완전히 그에 역행했습니다. 현재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10%가 안 되죠. 어쨌든 에너지 전환이 제일 중요한 과제 같아요.
그게 정부 정책이라야 되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관심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 지사님도 좀 짧게 간단히 소개해 예. 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투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이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게 단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가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탄소세라든지 탄소 국경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산업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대단히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같은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기후테크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말은 좋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만들고 현실에 옮긴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 이 일을 현장에서 해보면서 그렇게 만들어 본 강한 의지와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신재생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 우리 비율이 7% 정도고 38년까지 11차 이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33%까지 올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원전 문제가 이제 크게 걸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원전 정책에 대한 두 분 후보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네. 그다음에 김 후보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재생에너지 비중은 7%가 아니라 현재는 조금 늘어서 이제 9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가더라도 소위 기저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간헐성 때문에 사실 불안정하죠. 그래서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데 원전을 빨리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필요성과 또 원전이 가지는 위험성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되도록 판단해야 되는데 뭐 일방적인 탈원전 또는 뭐 원전 중심 이렇게 하긴 그렇고 적절한 조정 즉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핵심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AI 문제입니다. AI가 활성화되고 AI 산업이 커지면서 AI에 들어간 전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과연 재생에너지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원전 축소 정책 아니겠습니까? 원전을 조금씩 감축해 나가는 건데 이 원전을 감축하는 속도를 그대로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지 지금처럼 원전을 새로 짓겠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는 활성화되면 될수록 거꾸로 전력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의 전력망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걸 AI가 조정하면서 실제 그 피크 타임에 들어가는 전력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AI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그걸 통해서 낮출 수 있는 수요를 낮출 수 있는 걸 감안해서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해서 원전을 어떻게 할 건지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 대표 이 후보님께서 이제 통계 얘기를 하셨으니까 2024년 기준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지금 원전이 32%고 신재생 에너지가 7%입니다. 그리고 38년까지 우리 계획에 의하면 정부의 계획이 있죠. 원전을 36%까지 끌어올리게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건설 중인 원전은 그대로 가고 또 수명이 다하는 것들은 안전 점검을 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이제 문제는 신규 원전의 건설입니다. 정부에서 3기 건설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그중에 2기를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 2개 기존에 있는 것들 쓰는 것들 안전진단을 통해서 하는 건 찬성하지만 원전의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후보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김동연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가장 먼저 갈 곳을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갈 곳을 세종지무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라고 하는 건 우리 세 후보가 다 동의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해결하자는 안도 있고 개헌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안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동연 후보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재에서 이제 관습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수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었지요. 네.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것은 수도, 이 행정 수도 이 이전 문제에 앞서서 먼저 할 수 있는 예, 일이죠. 대통령실은 가능합니다. 예, 그럴 때 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가면은 서울에 있는 부처들 같이 가고 이어서 국회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법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는 헌법 우리 개헌 다 같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항까지 포함해서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특별법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개헌은 앞으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다면은 개헌 논의 과정이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빨라도 다음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헌 이후에 행정수도를 법적인 문제를 정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먼저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문제를 정리하고 그 특별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간섭법에 의거한 판결 이런 좀 불합리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수도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님께 지난번 토론회에 이어서 절대빈곤 제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빈곤 이하, 절대빈곤선은 대략 중위소득 40%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40%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6만 원,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소득을 절대빈곤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대빈곤선 이하의 국민이 약 10% 가까이 됩니다. 10명 중 1명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빈곤선에 있다는 거고 그 10명 중 1명의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그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죽게 만드는 이런 나라는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품격 있는 선진국이라 할 때는 우리나라와 소위 유럽의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국민 행복도도 높은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모습이 길거리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노인 빈곤율을 절대빈곤선 이하의 노인들, 절대빈곤선 이하의 국민들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절대빈곤 제로 제도,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라고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절대빈곤선인 9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중위소득 100%까지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만큼 비례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제도로 설계한다면 절대빈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기존 제도는 기초수급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 조건을 맞춰야만 지급이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벌게 되면 선을 넘게 되면 아예 다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 과정이 발생하는 원인인데 제가 제안했던 제도는 절대빈곤선 이하에서 소득을 통해서 절대빈곤선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러면은 그 소득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지급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빈곤선 아래로 다시 떨어질 일이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절대빈곤을 없애는 제도를 이제는 다음 정부가 이 정도는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은 생각이시죠. 네. 우리 사회가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경제 선진국이라고 네. 하는데 세상에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노인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재정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게 네.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선별적 복지제도인데 물론 뭐 광범위하긴 합니다만 이 선별적 복지제도가 가지는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딴 사람만 혜택을 보지? 이래서 실제로는 총량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보편적 제도를 도입하고 그러면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지원 받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좀 한수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보편적 제도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겠죠. 문제는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사회나 기본소득이 대표적일 텐데 결국은 그 부분은 말씀하신 재원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별적인 복지라고 했을 때도 선별복지의 가장 큰 맹점이 가난을 증명하게 하고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해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극복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은 충분한 그런 정책인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